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족법 강의를 6일 동안 같이 할 송영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법무법인 보험의 이제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 그 전에 세종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 요즘 뭐 날씨도 많이 덥고 비도 오락가락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힘든 날인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이제 끝을 이제 볼 때가 됐으니까. 자, 이제 가족법 강의가 이제 6일 동안 잡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친족 파트를 이제 3일, 상속 파트를 이제 3일 정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강의 교재는 이번에 그 강의안을 제가 일단 나눠드렸는데 작년에 초판이 나왔었습니다. 논적 가족법 강의라 그래서 2판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민사법 시리즈를 지금 기본 교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선택형하고 그 다음 사례 기록형까지 포함을 해서 총 7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기록형 하나 남았는데,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이제 마무리를 못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 정도까지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가족법이 작년에 이제 한 1년 전에 딱 이맘때쯤에 나왔었는데, 지금 뭐 머릿말에도 제가 적어놨지만은 가족법 파트가 뭐 제가 많이 다루던 분야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 가족법 파트의 일을, 속무일을 실제로는 한 건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소송 한 건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실무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만큼 제가 아는 게 좀 상대적으로 재산법보다는 이제 적은 분야인데 대신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이제 초판에 나올 때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때 부족해서 판례도 조금 누락된 게 있었고, 이번에 이제 입학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거의 이제 완벽하게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변시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전부 이제 분석을 해서 전부 이제 본문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판례도 올 6월까지 나왔던 판례를 전부 정리를 해서 내용들도 적절히 다시 한번 배열을 하는 부분들, 보강한 부분들 이렇게 많이 있어서 아마 그 책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로 제가 선택형 해설 자료 1 해서 2017년 강의안 이렇게 제목을 단 자료를 오늘 나눠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친족법 파트에서 나온 이 선택형 문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선택형 자료, 민사법 시리즈 중에서 나오는 그 선택형 자료가 내일 정도 아마 그 재산법 파트는 내일 책이 나올 거고요. 가족법 파트는 시간이 없어서 그 책에는 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논적 가족법 2판에 부록 형태로 실어를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보시면은 이 자료는 이 교재에 맞게 문제를 다 배열을 하고 그에 맞게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페이지 이런 걸 다 이 교재에 철저히 맞춰진 그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 선택형 문제 같은 거를 이제 따로 보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강의에는 이런 그 선택형 자료가 다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을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강조드린 파트도 확인하시면서 그날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가족법은 추가로 시간을 내 가지고 다시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 재산법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법 파트도 논점민법 강의 이제 3판에 편지에 맞춰가지고 다 정리를 해놔서 제 교재를 보시는 분 중에 그 기존에 있는 그 문제집 이거하고 잘 매칭이 안 돼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번 선택형 문제까지 나오게 돼서 아마 그런 불편함은 이제 상당히 없을 거고요. 해설 같은 것도 제가 일일이 다 원고는 제가 제 이름으로 내는 책은 제가 다 씁니다.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뭐 제 이름만 달아놓거나 그런 건 안 하기 때문에 해설도 최대한 정확하고 이제 간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법 파트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친족,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상속은 재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름 좀 친숙하죠. 사람이 왜 뭐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신분에 관한 것, 친족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뭐 사람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을 안 하고 이제 사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그 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도 다 성무 일을 했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고 대표적인 큰 일들도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는데 이런 그 친분에 관한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상당히 낯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선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험에 뭐 굉장히 막 어렵게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수업을 진행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법 파트는 변호사 시험에 지금 사례형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뭐 5점짜리, 10점짜리 문제를 해서 가끔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상속법 파트는 내년이나 아니면 후년이나 사례형으로 나올 만한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뭐 유리분 같은 거, 상속회복 청구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대습상속하고 상속 포기에 관한 거, 올해 2017년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교재에서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거의 나올 게 틀림없는 문제들이에요. 상속 포기와 대습상속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사례형 준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파트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일 동안 진행을 해야 되고 교재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씩 나가야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첫 강의를 한번 해보니까 하루에 50페이지 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열심히 따라오시고 이제 복습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자료로 나눠드린 이 선택형 자료는 일일이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데 대개 보시면은 이 교재 본문에 대부분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 해설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은 몇 문제를 이제 골라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로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족법 중에서 이제 친족 파트에서 친족과 이제 상속을 이제 아우르는 총칙 파트가 이제 나옵니다. 가족법 총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분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뭐 신분행위가 어떤 내용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페이지에 나와 분류가 되어 있지만 뭐 이런 건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한번 그냥 뭐 형성적 신분행위, 뭐 지배적, 그다음 부수적 이런 게 있다.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식성, 신분행위의 요식성이 상당히 이제 강조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받으시고. 이 분야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이 페이지의 로마자 3번. 이 민법 총칙에 관한 규정들이 가족법에 얼마만큼 그러면은 적용이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객관식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가족법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를 다 알고 나서 봐야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구체적인 강론도 모르는데 어떤 총칙에 대해서 이건 적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쓱쓱쓱 보고 지나가도 됩니다. 목차 위주로 보시고 나중에 강론 공부가 다 끝나고 나시면 앞에 가볍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로마자 지금 3번에 가족법에서 민법 총칙에 관한 규정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느냐 관한 논의를 하면서 통식 규정에서 법원에 관한 제1조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관련 판례들이 1, 2, 3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관서법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구민법하에서의 어떤 관련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구민법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상속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지금은 이제 직계 비속 간에는 상속권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종전에 구민법 시절 혹은 그 민법이 없던 시절에 직계 비속 간에 뭐 남자 형제, 그 다음에 여자 형제들 사이에 상속권의 차별을 뒀던 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점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의 있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기본적으로 된다. 이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3페이지의 나항을 보면 신식에 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이 판례들은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나항의 관련 판례에서 1, 2, 3,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게 눈에 안 발라두면 의외로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봐두는 정도로 하자.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건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신분권에 관한 남용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뭐 친권 남용이라든가 후견권 남용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해서 언급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된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눈에는 발라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외로 객관식 아직 이런 강론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애매해요. 자, 그러나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항을 보시면 자인에 대한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권리 능력에 관한 것들 마찬가지로 좀 적용이 될 겁니다. 성년기에 관한 규정, 만 19세 성년이 된다라고 하는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행위 능력. 자, 이거 본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4페이지에 이 항에 다 별표 하나를 해 두시면은 민법 총칙에서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신분 행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신분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행위 능력에 관한 민법 5조 내지 14조 이 규정은 적용이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그러나 이제 중간에 보시면 꺾음새로 해서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통설의 설명이 관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배적 신분행위 앞에서 신분행위 구분을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정리된 것 중에 지배적 신분행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재산적 요소가 있는 것, 재산 상속, 승인 포기라든가 부부 재산 계약제.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부 재산 계약제라고 하는 그 법적 효과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 재산적 성격이 강한 신분행위에도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유언인 경우에는 의사 능력 플러스 만 17세라고 하는 그 나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사 능력만 있으면 자유롭게 신분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자,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법상에 보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 혼인을 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라 라든가 뭐 입양을 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족법에서 어떤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꾸 그 보호하려고 하는 그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가족법인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히 후견적 지위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조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분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그 능력이 한결이 있다 그러면은 보완 장치를 자꾸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만 있다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자, 이 정도 느낌만 갖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 가족법화의 특징 말씀드렸지만 강론도 모르는데 여기서 뭐 암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제한 능력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규정 15조, 17조 이건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한 능력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은 그 미성년자라든가 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 뭐 능력자가 있는 것처럼 능력자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으로 자기를 뭐 가장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취소권이 제한된다든가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신분행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런 규정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론에서 이제 뒤에서 내용을 보고 나서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주소에 관한 규정 적용이 됩니다. 부재 실종에 관한 규정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법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건에 관한 거 적용된다. 법률행위 뭐 총칙 규정 103조, 104조 이거는 이제 선량한 그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거하고 이제 불공정 행위에 관한 그 규정이 103조, 104조인데 적용이 된다.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도 107조, 108조, 109조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이 이제 민법에는 이제 1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요. 보시면은 이제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들은 가족법에서 특칙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표도 그냥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강론 공부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보는 거고요. 대리에 관한 규정도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에 친하지 않습니다. 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족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 관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보시고, 자, 7페이지 무효행위 전원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7페이지에 라항의 쌍가로 1번 무효행위 전원 138조에 관한 문제 별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보시면 강론에서 다 설명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타인의 남의 자식을 자기의 자식이다라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뭐 입양으로서의 전환이 문제된다든가 혼인의 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지로서의 뭐 전환이 인정된다든가 이게 신분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민법 총칙 시간에도 많이 나오죠. 이 예로서.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7페이지 상단에 그 관련 판례 세 번째 판례입니다. 자, 상속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상속 그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3개월 내로 상속 포기라고 하는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상속 포기 기간을 지나버리면 상속 포기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가지고 상속인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상속인들이 모여서 A, B, C가 있다. 그런데 A와 B는 나는 상속재산 아무도 안 가질 테니까 C 네가 다 가져라. 라는 식의 마치 그걸 이제 상속 포기라는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는 뭐냐? 이건 상속재산 분할의 의미로 써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 139조. 여기서는 이 파트에서는 이 부분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139조. 민법 총칙 시간에도 이 부분은 설명이 같이 되는 부분들인데 일반 교과서에서 잘 명쾌하게 설명이 또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7페이지에 쌍가루 2번에 그 반가루 1 해서 개관 이 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본문 내용 그 교재를 보시면은 65년 12월 28일 6.5무 6일 사안을 이제 예시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갑과 을이 사실상의 부부로서 이제 십수년간 이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 이제 남편이에요. 바람기가 상당히 많아서 결혼생활 사실상 그 부부로서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들하고 계속 이제 통정을 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을과는 혼인 신고를 또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녀가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갑남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 사실상의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세월을 이제 지내고 있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 감남이 한창 시간이 흘러서 그 혼인 신고는 그냥 을려가 일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 주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민법에서의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에 관해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139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39조 여러분 뭐 민법 총칙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임을 알면서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소급표만 인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7페이지에서 살펴보는 이 논점의 핵심은 뭐냐면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을 하되 이 139조를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급표, 이 소급표의 문제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이 사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하고 을이, 자, 우리나라의 그 혼인은 실질적인 혼인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법률 혼인이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갑하고 을이 혼인 사실상의 부부로서 혼인 쭉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일정한 외부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상 부부로서의 그 오해관이 형성된 상황에서 지금 갑남이 계속 겉으로 돌아다니면서 바람만 피우고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이 시점에 을려가 단독으로 이제 혼인 신고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자, 뒤에서 이제 금방 보겠지만 혼인 신고는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 쌍방이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 두 사람의 증인이 연수한 서면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을려가 혼자 단독으로 혼인 신고를 한 이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민법이 그 신고주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쌍방이 혼인하려는 쌍방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혼인 효력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갑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시점에 그냥 꾹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존의 부부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9조, 민법 139조에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이 사건의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법 139조는 추인은 인정하지만 이게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139조를 그대로 단순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자, 이 신고를 한 시점에는 갑의 신고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혼인 생활을 계속 갑이 이 단독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대로 쭉 와가지고 추인으로서 이 의미가 법적으로 평가가 된 이 시점에서는 139조를 그대로 만약에 단순 적용을 하게 되면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표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고한 시점에 혼인의 의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추인을 한 시점, 즉 갑과 을이 혼인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확인된 시점에는 139조를 그대로 단순 적용해버리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일단 혼인 신고가 쌍방이 해야 된다는 혼인 신고의 요건을 이제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혼인 신고를 이거는 이제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혼인의 단독을 했고 혼인의 의사도 이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139조로서 추인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동설은 추인을 139조가 단순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법률로서의 그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판례는 지금 여기에다가 139조를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소급표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소급표를 인정하게 돼서
추인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확인된 시점이 되게 되면 이거는 단독으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한 이 시점까지 이렇게 과거의 시점으로 이제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되게 되면은 과거 을이 다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신고가 이때는 소급적으로 갖춰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교재가 7페이지 보시면은 종전의 학설은 소급표를 부정했기 때문에 신분행의 요식성, 그 다음에 신분행의 요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신고서 속에 신분행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된다는 그 요구,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의 소급표 부정, 즉 139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혼인은 여전히 무효다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연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을의 단독 혼인 신고 시에는 갑의 혼인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유효한 그 혼인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갑의 추인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에는 혼인 신고가 없어서 유효한 혼인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판례는 이제 소급표를 인정을 해서, 자, 그 혼인 신고를 을이 할 때는 을이 혼자 했기 때문에 갑의 의사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실을 갑이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서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그걸 추인했다라고 법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추인의 효과는 을이 단독으로 혼인 신고를 한 그 시점으로 이제 소급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점에 그러면 갑과 을이 사실상 같이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들 그냥 그 정리할 때는 판례는 무효행위 추인과 관련해서 1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아서 소급표를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판례는 139조의 단순 적용을 부정해서 소급표를 인정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갑이 추인이 의사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을녀가 단독 혼인 신고를 한 시점에 소급해가지고 갑남과 을녀가 둘 다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요건. 이제까지가 이제 설명했던 것이 이제 민법 139조의 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구체적인 요건을 따지고 보면은, 자, 그러면 무효행위의 신분행위에 관한 추인의 의사가 있는지, 이거는 의사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자, 이 사안에서 갑남이 예를 들어서 계속 어떤 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추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의사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8페이지의 반가로 2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원이 이처럼 민법 139조의 단선 적용을 부정하고 소급표를 인정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반가로 2번에 있는 그 판례에서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자, 혼인 이 8페이지에 그 91년 12월 27일 91530 등 그 대법원 판결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에 따르면 그 파트입니다. 자, 혼인이나 입양 등의 그 신분행위에 관해서 민법 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139조 본문은 이게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규정이 말하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무효인 신분행위 후에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이 돼서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신분관계를 계속해 왔다면은 신고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하고 이익도 해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하는 결과가 있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면서 따라서 이 대법원이 139조를 적용하지 않아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가 결국은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돼 있다. 이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점이 이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139조로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급표를 인정하는 취지는 신분관계,
실질적으로 형성된 신분관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9조가 적용하지 않아서 소급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신분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마항을 보시면은 조건이나 기한에 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약혼이나 유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건이나 기한을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 법조문에 있고요. 객관식에서 이것도 여러 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간에 관한 규정은 마찬가지로 가족법에 적용이 됩니다. 날짜 계산하는 거. 소멸시효에 관한 것들은 가족법에서 어떤 권리 행사에 관해서 행사 기간을 정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재산분할 청구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제척 기간으로 대부분 봅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좀 다툼이 있는데 그거는 소멸시효로 보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별적인 그 규정에서 어떤 건 제척 기간이고 어떤 건 소멸시효 기간이다.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총책에 관한 규정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가사소송의 사건 관할이라 그래가지고 가사소송법 2조에 보게 되면 가사소송, 가정법원이 이제 전속으로 다루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사 사건은 그래서 가사 소송 사건과 그 다음에 비송 사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가사 사건도 분류하는 걸 보게 되면 가류, 나류, 다류 이렇게 되어 있고 가사 비송 사건은 라류, 마류 사건 해가지고 라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거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열거가 되어 있고 마류 사건도 보면 꽤 있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비송사건이다 소송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보면 민사소송법 책에 보면 처음에 나오죠. 일반론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비송사건이 뭐다 이게 소송사건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를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비송사건이라는 것이 소송사건과 그러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저는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소송사건도 가나 다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해놨느냐 마찬가지로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라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재에 실어놨느냐 가끔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게 가사 사건이냐 아니면 민사 사건이냐를 묻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 같은 거 이런 거는 민사 사건이냐 아니면 가사 사건이냐. 그 다음에 부양료 같은 거를 이제 부양을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부양료를 이제 지출을 하고 나면은 부양 의무자한테 이제 구상권을 갖게 되는데 그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가사 사건이냐 아니면은 일반 민사 사건이냐 가끔 시험에 나와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13페이지에 로마자 2번 보면 조정 전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사소 사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재벌가 그 딸과 사위가 이제 이혼한다고 난리법석을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게 되면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가가지고 이제 조정을 신청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혼하려면은 협의 이혼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정을 해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가서 이제 소송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이제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 가사소송법 제 50조 보시면은 나류, 다류, 마류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전치주의에 적용이 된다.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이 관한 내용들이 이제 강론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사건은 뭐 가류 사건이다, 나류 사건이다, 혼인 무효하면 이제 가류 사건이기 때문에 조동 전치주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그냥 앞에 이제 가끔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외우겠다고 해가지고 두 문자 따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틀리세요. 그냥 틀려도 돼. 틀려도 되고 지금 기출 문제가 몇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게 가사 사건인지 일반 민사 사건인지가 헷갈리는 것들이 이미 기출문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 정도만 외워서 들어가도 충분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그 정도 의미를 갖고 그냥 넘어가자. 자, 이 정도가 이제 가정법 총칙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별거 없습니다. 자, 2편 친족법을 보겠습니다. 16페이지고요. 자, 친족법을 보게 되면 가장 출발이 모든 신분관계의 출발이 결혼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이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혼인 전 단계에서 약혼에 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혼인에서 성립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 혼인의 무효 취소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단계를 이제 극복해서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을 하게 되면 혼인의 효력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혼인이 이제 깨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혼이죠. 이혼 파트는 뭐 시험에서 여러분 이제 객관식 이제 문제 복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혼에 관한 문제가 이 친족법에서 거의 한 30%가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실제로 가사 사건을 하시는 변호사들도 먹고 사는 게 이혼 사건으로 다 먹고 살죠. 저는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쪽에서 정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혼 사건이 전문성에는 없는 사건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조금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끈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어떤 전문적으로만 알아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이혼 사건은 재산 분할이 있잖아요. 재산 분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약정하는 걸 봤더니 재산 분할액의 뭐 10%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예를 들어 부부 생활을 해서 한 10년, 20년 정도 하게 되면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파트 좀 갖고 있고 조금 갖고 있으면 요즘에 뭐 서울 시내 아파트가 10억 보통 넘고 강남 아파트 한 20억 넘는 아파트 많아요. 자, 이번에 재벌가 따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 1조 7천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5대5로 나눠주거든요. 그 제대로 만약에 다 했으면 얼마예요? 그냥 재산 분할로 한 8, 9천억이 갈 수 있는데 인용액이 80억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전혀 그쪽 변호사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문 보도에 나온 것이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걸 자백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 분할을 하려면은 부부 재산의 형성에 관해서 이혼 당하는 사람도 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쪽은 그냥 아버지가 덥석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줘서 사위가 너는 눈꽃만큼도 이제 기여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1조 몇 천억이 되는 주식은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택 같은 거 보니까 뭐 보석이 얼마 뭐 이렇게 나왔던데 막 거기에서 몇 퍼센트 인정 받은 것 같습니다. 보통 50대 50으로 하니까 한 90억 인정 받았으니까 그냥 협력을 해서 형성한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인정한 거죠.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90억 받으면은 그건 땡큐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항소한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혼인에 관한 이런 내용들, 그다음 이혼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와 자. 이 파트가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6페이지가 이제 혼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교재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86페이지가 부모와 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모와 자에서 이 파트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자의 신분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가정법 교과서나 보게 되면 이 친권에 관한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부모의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의 복리 이것이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부모의 친권이라는 것은 권한이라는 측면보다는 의무적 측면에서 되게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 이 파트를 보게 되면 자의 신분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도 혼인 중에 난 혼인 중에 자냐, 혼인 외의 자냐. 그 다음에 자의 신분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나 그 다음에 입양에 관한 뭐 이런 쭉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에 관한 그 내용들을 이제 끝내고 나면 자, 교재 128페이지 보시면 친권. 친권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부모와 자에 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의 어떤 신분, 형성과 보호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3편의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친권의 문제는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그 자식을 잘 돌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의무적인 성격이 상당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제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요즘에 보다 보면 이제 친권의 어떤 제한의 문제, 상실의 문제가 신문상에 많이 나오죠. 자식이라고 둬서 있는데 부모라는 자가 그 자녀를 굉장히 학대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아주 신문에서 이제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라고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친권의 상실, 제한 뭐 이런 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지만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후견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 미성년 후견이라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이 좀 모자란 우리가 제한능력자 편에서 봤던 뭐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도 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총괄해가지고 142페이지 4장에서 후견에 관한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요. 이 3장의 친권과 후견에 관한 내용은 이 가족법에서 언급이 되고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민법 총칙에 있는 행위 능력자, 제한 능력자를 공부하시면서 같이 총괄적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부분을 해 드리면서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164페이지의 5장으로서 친족 관계 및 가족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친족이 뭐냐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가족은 또 뭐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내용은 상당히 짧아요. 이 교재도 보시면 164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한 서너 장 정도 되는데요. 시험에는 꽤 나오고 이 가족법에 관한 그 공부를 하시면서 군데군데에 계속 친족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일단 아까 우리가 혼인 파트를 보더라도 부부 남녀가 이제 법률을 혼합하게 되면 인척 관계가 생긴다. 인척은 이제 친족의 한 일종이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청구권자를 이제 쭉 나열해 놓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혼인 취소일 경우에 취소권자가 누구냐 해서 쭉 나열했을 때에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청구권자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4페이지 5장으로 친족 관계에 관한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만 이거는 미리 앞에 당겨서 공부를 해둬야 돼요. 친족은 뭐고 인척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이제 로스쿨생이라 그러면은 흔히 물어보죠. 야, 처제하고 형부는 결혼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돈 간에는 겹사돈 되냐 안 되냐? 요즘에 드라마 중에 보면 굉장히 막장 드라마인데 겹사돈 사돈 총각 처녀끼리 이제 연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쟤들끼리 결혼해도 되느냐? 그러면은 뭐 네이버에 물어봐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는 걔네들 관계는 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럴싸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야. 그것도 한번 이제 앞에서 당겨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지나고 나면은 170페이지의 마지막 6장으로 부양이 나오는데요. 객관식 문제 보시면은 부양 파트에 관한 시험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혼인에 관한 내용하고 이제 혼인과 이혼에 관한 문제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부양에 관한 거하고 친권 이 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양에 관한 내용을 이 부분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가족법은 친족법은 이 정도 내용들이에요.
자, 16페이지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은 1장 혼인 이런 제목 하에 처음에 약혼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약혼이라는 것이 그냥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어떤 강력한 어떤 구성력이 있다든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혼에 관해서는 시험에 그렇게 강조돼서 나오진 않고 나오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약혼의 성립 요건, 실질 요건 하게 되면은 약혼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혼의 연령, 부모 등의 동의에 관해서 법조문을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성년은 마음대로 약혼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약혼 연령으로 보게 되면 18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경과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되기 전에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해가지고 나이를 이제 구별을 해서 규정을 해뒀는데 지금은 이제 18세로 모두 통일을 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인 자는 이제 약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자는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년 후견과 약혼 802조를 보시면은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의사 능력만 있으면은 이제 법률로 신분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통치 규정에서 벗어난 것들이죠. 피성년 후견인이 이건 제한 능력자긴 하지만 의사 능력이 일반적으로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약혼을 할 때는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확인입니다. 자, 이 교재를 보시면은 16페이지에 그 법조문 박스 처리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800조, 801조 법조문을 언급을 801조, 802조까지가 관련 조문인데 예를 들어서 802조를 보시면은 이 경우에 제 808조를 준용한다라고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8조 그러니까 준용하는 규정도 같이 박스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좀 해놨습니다. 808조가 뭐냐면은 이거는 혼인에 관한 것들인데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1조에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약혼할 수 있다. 808조를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08조의 1항을 보게 되면 그러면 동의권자가 부모하고 미성년 후견인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그 동의권자로서의 그 순위가 있는 것이냐 808조 1항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이 동의를 받으면 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때 미성년 후견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보고 해석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조문 가볍게 확인하는 것이고요. 17페이지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에 관한 그 실질 요건에 관한 것들을 약혼의 일부 따와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7페이지 다항을 보게 되면 이중 약혼이 아닐 것,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근친자 사이의 약혼,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법조문에는 없는데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택형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판례가 없는 내용들은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신경 써서 볼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형식적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약혼은 어떤 혼인과 달리 무슨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17페이지 3번 약혼의 효력입니다. 여기 별표 하나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대부분 여기서 시험이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당사자 약혼이 성립하게 되면 1항으로 803조의 당사자 간의 의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약혼하기로 했는데 너 안 하게 되면 너 끌고 와가지고 뭐 약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규정일 겁니다. 강제로 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관련 판례를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판례인데요. 감남하고 을려가 약혼한 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병남이
을려와 사통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 사안에서 이 감남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친족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혼을 했다고 해서 약혼 관계에 있는 남녀가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았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혼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지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준정이라는 게 있죠. 준정. 혼인 후에 출생자가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모가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 이제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준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17페이지 준정에다가 페이지 수로는 이 교재에는 100페이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준정에다가 페이지 수 표시로 100페이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복습할 때 이제 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혼인 후에 출생자에 관한 내용은 이제 90페이지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약혼의 해제 사유라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약혼의 해제 사유가 뭔지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약혼의 해제 사유에서 804조에서 1호부터 제 8호까지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6호 규정만 하나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혼 사유도 재판상 이혼 사유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규정이 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혼 사유인 경우에는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데 이혼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어야 되는데 약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생사불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약혼의 해제 방법과 관련해 805조 이건 법조문 확인입니다. 자,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종의 계약적 성격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단서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예가 뭐냐? 아까 금방 살펴본 804조 제6호 사유 같은 것입니다. 생사불명이 돼서 그 자에 대해서 약혼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제의 원인을 안 때가 해제된 시점으로 본다. 상당히 좀 특이한 조문이죠. 약혼 해제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뭐 약혼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손해배상에 관해서 806조 별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나항의 806조 별표. 이 806조의 규정은 다른 그 관련 제도에서 계속 준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하게 됐을 때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도 뭐 이 806조를 이제 준용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준용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잘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이건 반드시 법조문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자, 806조 제1항을 보게 되면 약혼을 해제한 때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을 보게 되면 전항의 경우에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는 의미고요. 그 3항이 중요합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양도 승계하지 못한다.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단서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거나 소를 제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합의 또는 제소 행위가 있게 되면 그 위자료 청구권도 이제는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상속의 대상도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이혼 소송과 병합돼서 위자료 청구권을 이제 병합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이혼 소송의 당사자, 즉 종전의 그러니까 그 남편과 부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이혼 소송은 소송 종료 선언을 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병합된 그 위자료 청구권 이것이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느냐, 상속이 돼가지고 그 상속인이 그 소송 절차에 수기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논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그 이 806조제 3항 단서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이미 제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는 승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게 승계가 될 수 있는 성격이면은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가 되고 당연 승계할 때까지 그 소송 절차가 이제 중단되고 그다음 수기 신청하는 절차가 밟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루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6조 제3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다 시험에 이제 꽤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물 반환 청구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약혼을 하게 되면은 뭐 반지나 시계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이제 증표로서 서로 나눠 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약혼이 깨지게 되면 서로 다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줘야 되느냐? 치사하다. 뭐 그걸 굳이 네가 받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약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한테 주는데 우리가 이거 결혼까지 못 가면은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성격의 증여라는 겁니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자, 여기에 모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물 반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자, 혼인이 불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이거는 아까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니까 각자 돌려줘야 된다. 각자가 받은 예물은 돌려줘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19페이지의 나항을 보시게 되면 자, 혼인에 이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예물 반환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야. 자,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지만은 혼인 불성립에 대해서 귀책 있는 당사자는 예물 반환 청구권이 없다. 시험엔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설로는 그러면 둘 다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뭐 돌려주자라고 하는데 과실상계를 주장하게 되면 뭐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반지 주고 시계 주면 과실상계에서 돌려주면 어떻게 돌려줘야 되나요? 뭐 시계줄 떼고 주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 주면 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자, 시험에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귀책 사유가 있는 자는 예물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 19페이지에 대법원 76무 4일 판결 요지가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격이지만은 약혼의 해제에 관해서 과실 있는 유식자로서는 적극적으로 반환할 청구권은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이 성립됐다가 바로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신혼부부 해서 바로 이혼을 해가지고 서로 예단 준 거 서로 돌려달라 하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부로 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성립하면은 예단 그 예물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혼인이 성립하게 되면 최단 기간에 그 혼인이 깨져가지고 예단 반환이 문제됐다. 서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밑줄 그은 걸 보시면은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이로 인해서 혼인의 파국이 초래됐다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이럴 때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서 예물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96-5506 판결 요지입니다. 자, 10분만 쉬고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